엄마는 반찬 가게나 하는 사람이야. 비아냥거리듯 말하던 딸. 집 들인 날, 엄마를 문 밖에 세웠습니다. 다음 날, 계약 해지 통보서, 가압류 결정문, 직원 3,000명, 자산 5천억. 회장이었던 그 엄마가 딸에게 파산을? 엄마, 저 잘못했어요. 30년의 사랑을 배신한 대가? 당신이라면 용서할 수 있나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듣고 계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복 듬뿍 받으실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충격의 시작. 엄마, 제발요. 우리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아요. 딸 소희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8살 먹은 딸이 명품 가방을 든 손으로 낡은 반찬 가게 마룻바닥을 짚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일 전 평범했던 일상.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20평 남짓한 반찬 가게 주방에서 오늘도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장을 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현숙이네 반찬집이라 불렀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면 단골 할머니들이 들어와 어제 그 멸치볶음 하나만 더 주세요라며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곤 했습니다. 저는 늘 에이 그냥 가져가세요 하며 덤을 더 얹어주곤 했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남편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사람. 사진 속 남편은 생선가게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켜봐 주세요. 아침마다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혼자 말하는 버릇이 생긴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소희였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오는 일은 한 달에 한 번도 채 되지 않았기에 설거지하던 손을 닦으며 서둘러 받았습니다. 소희야, 무슨 일이야? 엄마.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파산할 것 같아요.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민석 오빠가 투자를 잘못해서. 엄마, 빚이 3억이에요. 3억? 딸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사위의 다급한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놀라움보다는 다른 감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딸이 진짜로 저를 필요로 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전화를 끊고 주방 구석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가게 한쪽에 놓인 작은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30년간 써온 검은색 노트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비밀이 담긴 가계부였습니다. 금고를 열어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남편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가, 우리 이제 시작이다. 노점에서 시작해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자. 소희가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 혼자 이 노트를 이어서 써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니 딸과 관련된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소의 중학교 입학금 150만 원, 소의 대학 등록금 연 800만 원, 소의 결혼 축의금 5천만 원, 소의 아파트 전세자금 1억, 소의 차량 구입비 3천만 원, 총합계는 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내게 준 돈이 이만큼인데 넌 알고나 있을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단골 손님 박할머니였습니다. 현숙 씨, 오늘 깍두기 좀 포장해줘요.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네, 할머니. 잠깐만요. 깍두기를 포장하면서도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박할머니가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현숙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돈을 내고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최비서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최비서 나야. 무슨 일이십니까? 딸이 돈이 필요하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2억. 알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낡은 건물들, 그 평범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계약서로 할게요. 투자 명목으로. 특약 조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요. 내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딸이 진짜 날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만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류 준비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가계부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펜을 들고 새로운 줄을 그었습니다. 소희에게 마지막 시험 2억 원 투자금. 이틀 후 가게 앞. 딸과 사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소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위 민석도 옆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제가 평생 아끼고 사랑한 딸이 지금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말해. 하지만 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2억만 빌려줘. 제발. 아니면 우리 정말 길거리에 나앉아. 우리 집도 넘어가고 차도 압류당하고. 소희야, 엄마도 손주 보고 싶잖아. 근데 이 상태로는 애도 못 가져. 제발 엄마 한 번만. 손주. 그 단어에 가슴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가 다시 일어서면 100배로 갚겠습니다. 100배? 그 말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계약서 쓸 수 있어? 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계약서요? 응. 엄마도 세금 문제가 있어서 그냥은 못 줘. 투자 명목으로 해야 해. 민석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계약서든 뭐든 다 쓸게요. 그럼 내일 다시 와. 서류 준비해 둘게. 딸이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이지? 그래. 근데 소희야. 응, 엄마. 계약서 꼭 잘 읽어봐야 해. 알았지? 응, 당연하지.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딸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위와 함께 가게를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한없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희야, 제발 엄마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계약서를 읽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때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 핸드폰을 꺼내 최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계약서 가져와 주세요. 특약 조항 확실하게 넣어서요.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준비해 두겠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근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 딸 평생 정신 못 차려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딸은 어떤 선택을 할까? 엄마의 마음을 알아줄까? 아니면 돈만 보게 될까? 다음 날 오전 계약서 서명. 최 비서가 정확히 오전 10시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수트를 입은 그녀는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서류 준비해 왔습니다. 고마워요, 최 비서. 저쪽으로 앉아요. 딸이 곧 올 거예요. 최 비서는 작은 테이블 옆에 앉아 두툼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투자 계약서라는 제목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특약 조항은 9페이지에 넣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표시해뒀고요. 저는 서류를 받아 9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법률 용어들 사이 붉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7조 특약사항 투자자가 수익자에 대한 기본적 예의 및 도리를 상실하거나 투자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시 본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투자금 전액과 위약금 30%를 7일 이내 상환해야 한다. 기본적 예의라는 게 애매하지 않나요?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회장님. 법적으로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해석할 수 있게 했고요. 변호사와 검토 끝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딸과 사위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어. 소희의 얼굴에는 어제와 달리 생기가 돌았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했고 새 옷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민석이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은 테이블 위 서류철을 향해 있었습니다. 앉자. 최 비서님이 서류 가져오셨어요. 최 비서가 일어나 명함을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현숙 대표님의 법무 담당 최연희입니다. 딸이 명함을 받아들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법무 담당이요? 엄마가 무슨... 소희야, 얘기 안 했지? 엄마가 작은 회사 하나 하고 있어. 반찬 납품 사업이야. 그래서 이런 서류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한밥상 프랜차이즈는 실제로 반찬 사업이었으니까요. 아, 그렇구나. 몰랐어. 딸은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민석이 재빨리 물었습니다. 그럼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최 비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간단합니다. 이현숙 대표가 박소희, 강민석 부부에게 사업 재기 목적으로 2억 원을 투자합니다. 3년 거치 후 원금 상환, 이자는 연 3%입니다. 3%요? 그럼 은행보다 싸네요. 민석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 가족이시니까 특별히 낮춰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최 비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계약서는 총 15페이지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딸이 서류를 대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단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 오래 걸리는데. 그냥 어디 서명하면 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희야, 계약서는 꼭 읽어봐야 해.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에이, 엄마가 날 해칠 리가 있어? 그냥 어디 도장 찍으면 되는지만 알려줘. 민석도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어머님을 믿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게. 됐어요. 시간 없어요. 우리 오늘 부동산 계약해야 한다고요. 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최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과 도장 부탁드립니다. 딸은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남편 것도 함께 꺼냈습니다. 쾅, 쾅, 쾅. 도장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15페이지 전부에 도장이 찍히는데 채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 찍었어요.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서류를 밀었습니다. 그럼 돈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최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계좌 이체 가능합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민석이 얼른 휴대폰을 꺼내 계좌번호를 불렀습니다. 최 비서는 노트북을 열어 몇 번의 클릭을 했습니다. 이체 완료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들어왔어요. 2억. 정말 들어왔어. 딸이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딸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은 너무 짧았습니다. 금방 몸을 떼어내며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빨리 부동산 전화해. 응, 지금 바로. 두 사람은 서둘러 가게를 나가려 했습니다. 소희야. 응? 엄마 왜? 조심해서 쓰고. 꼭 필요한 데만 써. 알았어, 엄마. 걱정 마. 그럼 이따 연락할게. 문이 쾅 닫혔습니다. 최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 부부가 환하게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뭔가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최 비서, 내 딸이 계약서 한 줄도 안 읽었어요. 네, 봤습니다. 9페이지, 특약 조항도 못 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딸의 도장이 찍힌 마지막 페이지가 보였습니다. 시험은 이미 시작됐네요. 회장님, 괜찮아요. 이제 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볼 거예요.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이사해. 서울 북촌에 한옥집 계약했어. 리모델링하면 진짜 예쁠 것 같아. 나중에 초대할게. 북촌 한옥. 그곳은 서울에서도 비싼 동네였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비서, 딸이 어디 집 샀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이미 파악했습니다, 회장님. 역시 최 비서였습니다. 북촌 한옥, 매매가 12억입니다. 대출 5억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했습니다. 나머지가 7억이네요. 네. 그중 2억이 회장님 투자금이고요. 리모델링도 할 거래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예상 비용 3억입니다.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돈이 모자라겠네요. 곧 다시 연락 올 겁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딸에게서 추가 요청은 없었습니다. 대신 SNS에는 새 집 자랑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새 보금자리 공사 중 기대된다. 한옥의 매력에 빠졌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곧 집들이 할게요. 기대하세요.
사진 속에는 고급 가구들이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소파, 독일제 주방 가구, 프랑스 샹들리에. 최 비서가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가구 구입 내역 총 5천만 원. 리모델링 추가 비용 4천만 원. 자동차 교체세 수입차 구입 6천만 원. 딸은 제가 준 2억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집들이 날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집들이 할 거야. 올 수 있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갈게. 몇 시에? 오후 2시쯤? 근데 엄마 친구들이랑 회사 사람들도 많이 와서 좀 정신없을 거야. 무언가 깨름칙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래도 갈게. 토요일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나물들, 정성껏 담근 김치, 손수 만든 장아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30년간 써온 가계부 노트를 작은 보자기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이걸 줘야지.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널 생각했는지 보여줘야 해. 오후 1시 반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니 새로 단장한 한옥이 보였습니다. 대문 앞 현판에는 민석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위 이름을 딴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얼마 후 인터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나왔어. 일찍 왔지? 그런데 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엄마,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응? 2시라고 했잖아. 조금 일찍 왔지만. 뒤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야, 누구야? 어머님이래. 뭐, 지금? 인터폰 화면으로 사위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그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한데 오늘은 회사 사람들이 와서요. 조금 곤란합니다. 회사 사람들? 네, 상사분들이 오셔서 집안이 너무 정신이 없어요. 딸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따로 초대할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 음식도 만들어 왔는데. 엄마가 만든 음식요? 딸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케이터링 음식으로 준비했거든요. 분위기가 있어야 해서. 엄마 음식은 다음에 먹을게요. 소희야. 그리고 엄마 있잖아. 딸이 잠시 멈칫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방도 없어요. 우리 집이 작아서 안방, 서재, 게스트룸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내 방이 없다고? 네.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민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달라고. 2억을 준 어머니에게, 평생 키워준 어머니에게 방 한 칸 없다고 이해해 달라고. 엄마, 그럼 다음에 연락할게. 오늘은 진짜 안 돼요. 딱 인터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옥 대문만 바라보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대문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집 진짜 예쁘다. 소희야, 너 완전 대박이다. 이 동네에 한옥이라니 부럽다. 친구들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옆집 대문이 열리며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아니, 아직도 거기 서 계세요? 아까부터 보니까 한참 계시던데. 아, 네. 저 집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죠? 아직 인사도 안 왔더라고요. 할머니는 투덜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최 비서, 어디 계십니까? 목소리가 북촌이에요. 딸 새집 앞이요. 들어가지 못하셨습니까? 방이 없대요. 나 들어갈 방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비서,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저는 한옥대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일 첫 업무로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방 속 보자기에서 가계부 노트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 하지만 그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옥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준 돈으로 산 집에서 내 딸의 웃음소리가, 그 웃음 속에 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반찬 가게, 북촌 한옥집 대문 앞에서 돌아온 후 저는 가게 문을 잠그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딸에게 주려고 했던 가계부 노트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바라봤습니다. 소희에게 마지막 시험, 2억 원 투자금. 그 아래 펜을 들어 천천히 적었습니다. 결과 불합격. 펜을 놓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변했어요. 제가 준 돈으로 산 집에 제 방도 없대요. 눌러붙을까봐 걱정된다고. 체면 깎인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비서, 나예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떨리십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알아요. 근데 이대로는 안 돼요. 딸이 평생 정신 못 차려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분히 말했습니다. 북촌 한옥집 대문 앞에서의 일, 인터폰으로 들었던 딸의 말, 그리고 사위의 태도까지. 방이 없다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 들어올 방이. 회사 사람들 온다고, 오늘은 곤란하다고. 최 비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업무로 시작해 주세요. 계약 해지 통보부터요. 네, 회장님. 법무팀에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최 비서.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흔들리면 붙잡아 주세요. 그래도 내 딸인데. 자꾸 마음이 약해져요. 회장님께서 흔들리실 분이 아닙니다. 제가 20년을 모셨는데 회장님은 한번 결정하시면 끝까지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엔 상대가 내 딸이에요. 그래서 더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족일수록 원칙이 중요합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뵙죠. 네, 회장님. 푹 쉬십시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길은 고요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엄마가 아닌 이현숙 회장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법무법인. 오전 9시 최 비서는 강남의 한 대형 법무법인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는 두툼한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맞은편에는 정장 차림의 변호사 2명이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최 변호사님, 검토 부탁드립니다. 나이 지긋한 박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계약서 9페이지, 특약 조항이 핵심이군요. 투자자가 수익자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상실할 시라. 이 부분이 다소 추상적인데 입증 가능합니까?
최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녹음 파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인터폰 대화 내용이고 문자 메시지 기록도 있습니다. 젊은 최 변호사가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명백한 부양 의무 거부와 인격 모독에 해당합니다. 그럼 계약 해지와 동시에 투자금 회수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오늘 오후 법원에 접수합니다. 부동산과 동산 모두 포함해서요. 위약금은요? 계약서대로 원금의 30%입니다. 2억에 대한 위약금이니 6천만 원이죠. 그럼 총 2억 6천만 원을 7일 내에 상환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 비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상대방이 상환 능력이 없을 텐데요. 그래서 가압류입니다. 부동산 매각으로 회수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같은 날 오후 북촌 한옥집. 소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새로 산 명품 가방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지난 한 달 동안 산 가방만 5개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이번에 나온 신상이야. 민석이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대답했습니다. 또 샀어? 지난주에도 샀잖아. 에이, 이건 달라. 한정판이라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택배인가? 소희가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법무법인 정도 소속 변호사 박민수입니다. 박소희, 강민석 부부 계십니까? 소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인데요? 중요한 서류 전달 건으로 왔습니다.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소희는 민석을 돌아봤습니다. 민석도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변호사래. 문을 열자 2명의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당황한 2 사람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소희, 강민석 부부 맞으십니다. 이연숙 대표의 대리인으로 계약 해지 통보서를 전달합니다. 변호사가 두툼한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뭐라고요? 계약 해지? 소희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투자 계약 해지 및 투자금 회수 통보서. 아래쪽으로 빽빽하게 법률 용어들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에는 빨간 글씨로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자 박소희, 강민석은 본 계약 제7조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본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투자금 2억 원과 위약금 6천만 원을 개 2억 6천만 원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상환하여야 함. 민석이 서류를 가로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특약사항 위반이라니? 젊은 변호사가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9페이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투자자가 수익자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상실할 시 계약이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 예의요? 네. 이연숙 대표께서 귀댁을 방문했을 때 문전박대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또한 귀하는 계약 당시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귀하의 책임입니다. 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동산 및 동산 가압류 결정문입니다. 오늘 오후 법원에서 발부되었습니다. 가압류요? 네. 이 주택과 내부의 모든 동산이 가압류 대상입니다. 곧 집행관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 장모님이 어머니인데
이럴 수가 있어요? 변호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현숙 대표는 귀하의 장모가 아닌 투자자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신 순간부터 이것은 법적 관계가 되었습니다.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진짜 이러는 거예요? 박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7일 이내 상환하지 않으시면 강제 집행으로 넘어갑니다. 두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소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민석은 서류를 다시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야. 7일 안에 2억 6천을 내야 해. 돈이 어디 있어? 우리 지금 대출도 5억이나 있는데. 소희가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고객님의 요청으로 착신이 차단되었습니다. 차단됐어. 엄마가 날 차단했어. 소희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시각 반찬 가게. 저는 가게 주방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소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손을 멈추고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신호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받고 싶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휴대폰을 짚지 않았습니다. 신호음이 멈췄습니다. 잠시 후 최 비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회장님, 통보 완료했습니다. 내일 오전 집행관 방문 예정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고했어요. 내일 아침에 보고 받을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냉정한 걸까? 하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넌 평생 깨닫지 못할 거야.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딸의 집에 집행관이 갈 것이고 모든 것이 가압류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딸에게 주는 마지막 교육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희야,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야. 계속 도망칠 거니 아니면 정면으로 마주할 거니. 다음 날 아침 북촌 한옥집. 집행관 2명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소희는 밤새 울어서 부은 눈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법원 집행관입니다. 가압류 집행하러 왔습니다. 제발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엄마한테 연락해서 죄송합니다. 법원 결정 사항입니다. 집행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붉은 딱지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가압류 표시입니다. 이 집의 모든 물건에 붙여야 합니다. 모든 물건이요? 네. 부동산과 동산 전부입니다. 집행관이 거실로 들어가 이탈리아 명품 소파에 첫 번째 딱지를 붙였습니다. 안 돼요. 그건 지난주에 산 건데. 집행관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딱지를 붙였습니다. 독일제 주방 가구, 프랑스 샹들리에, 명품 식탁? 소희는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자 명품 가방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이건 안 돼요. 이건 제 거예요. 집행관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이것들도 가압류 대상입니다. 딱지가 하나씩 명품 가방에 붙었습니다. 소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행, 지인, 친구.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답은 같았습니다. 미안해, 민석아.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민석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 든 휴대폰에는 거절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어떡해. 정말 어떡해.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또 누구야? 소희가 비틀거리며 인터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소희야, 나야. 오빠.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남매의 재회. 문이 열리자 박준호가 들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미국에서 오래 산 흔적이 느껴지는 세련된 차림이었습니다. 15년 만이네, 소희야. 오빠. 정말 오빠야? 소희는 오빠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어떡해. 우리 완전 망했어. 준호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곳곳에 붙은 붉은 딱지들, 울고 있는 동생, 멍하니 앉아 있는 남편 민석.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연락받고 급하게 왔는데. 엄마가 연락했어? 응. 어제 전화 왔더라고. 내가 큰일 났다고. 소희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엄마가 우릴 버렸어. 2억을 줘놓고 갑자기 다 회수하래. 일주일 안에 2억 6천을 내래. 우리 어떡해.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그랬다고? 우리 엄마가? 응. 변호사까지 보내서 집행관들이 와서 이렇게 딱지 다 붙이고. 민석도 다가왔습니다. 형님, 저희 정말 억울합니다. 장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믿었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준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해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희는 눈물을 닦으며 지난 한 달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파산 위기, 엄마에게 도움 요청, 2억 투자, 한옥집 구입, 그리고 계약 해지. 하지만 한 가지는 빠뜨렸습니다. 엄마가 집들이 날 찾아왔을 때 문전박대한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계약 해지했다는 거지? 응. 이해가 안 가. 엄마가 왜 이러는지. 준호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계약서 있어? 한번 볼게. 민석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준호는 계약서를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9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거 너희 읽어봤어? 무슨 말이야? 준호가 붉은 글씨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특약 조항. 투자자가 수익자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상실할 시 계약 해지라고 되어 있네. 그게 뭔데? 소희야, 엄마한테 뭔가 실례한 거 없어? 소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뭔데? 솔직히 말해봐.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들이 날 엄마가 오셨는데 우리 회사 사람들 와서 그래서 못 들어오게 했어.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못 들어오게? 어떻게? 인터폰으로. 오늘은 곤란하다고. 그리고 엄마 방도 없다고. 방이 없다고? 응. 우리 집이 작아서.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희야, 너 미쳤어? 엄마가 2억을 줬는데 그 집에 엄마 방도 안 만들었다고? 그게 우리도 여유가 없어서. 여유? 이 명품 가방들은 뭐야? 이 비싼 가구들은? 준호가 거실을 손짓했습니다. 그건 너 지금 상황 파악 못하고 있구나. 엄마가 왜 화났는지도 모르겠어? 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희야, 너 엄마가 누군지 알아? 응?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냥 반찬 가게 하는 줄 알지? 그게 아니야? 준호는 돌아서서 동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한밥상 프랜차이즈 대표야. 전국 80개 매장 운영하고 자산이 150억이 넘어. 소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15년 전 내가 미국 갈 때 엄마가 나한테만 말했어. 내가 아직 어려서 말 안 했던 거야. 그럼 엄마가 응, 엄마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너한테 평범하게 살라고 일부러 숨긴 거지. 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준 2억은 엄마 회사 운영 자금이었을 거야. 투자 명목으로 준 거지. 진짜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 시험한 거야. 시험? 너희가 돈 받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엄마를 진짜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만 사랑하는지. 소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너는 불합격한 거지. 엄마 방도 안 만들고 명품이나 사대고 집들이에도 못 오게 하고.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오빠, 나 몰랐어. 진짜 몰랐어. 몰랐다고 해서 변명이 되니? 엄마가 2억을 줬으면 당연히 엄마 생각부터 했어야지. 소희는 울면서 오빠의 바지를 잡았습니다. 오빠, 그럼 어떡해? 엄마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준호는 동생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모르겠어. 그건 너 하기 나름이지. 오빠는 엄마 편이야? 내 편 아니야? 준호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옳은 사람 편이야. 그리고 이번엔 엄마가 오라. 오빠, 너 혼자 생각해봐. 내가 왜 15년 만에 한국 왔는지. 준호가 문을 열려는 순간 소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오빠는 엄마가 회장님인 거 알면서도 미국 가서 혼자 공부했어? 응. 엄마 돈 한 푼 안 받고 장학금이랑 아르바이트로 버텼어. 왜? 나는 내 힘으로 성공하고 싶었거든. 엄마 돈으로 사는 인생은 의미 없어. 소희는 오빠를 올려다봤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야. 엄마한테 해. 준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반찬가게 모자 상봉. 준호는 반찬가게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간판, 그리고 30년째 같은 자리에 있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현숙이 주방에서 나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자 손이 멈췄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현숙이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언제 왔니? 연락도 없이. 어제 비행기 탔어요. 어머니 전화 받고 바로 왔죠. 미안하다, 아들. 갑자기 불러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소희한테는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현숙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가 가봤구나. 네. 집행관들이 딱지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래도 소희는 어머니 딸인데. 현숙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너도 내 편이 아니구나. 준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처음에 어머니가 너무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소희 만나고 얘기 듣고 그 집 보고 이제 알겠어요. 뭘?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현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는 회장님 신분을 말씀하셨지만 소희한테는 평생 숨기셨잖아요. 소희가 평범하게 자라길 바라셨으니까. 그래. 근데 소희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하고 명품이나 사대고 어머니 방도 안 만들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옳으십니다. 현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내가 이해해주니까 엄마 마음이 조금 놓인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뵙고. 괜찮아. 너는 내 길을 가야 했으니까. 그래도 어머니 혼자 너무 외로우셨을 텐데. 현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일하면서 견뎠어. 근데 소희만은 엄마 마음을 알아줬으면 했는데. 어머니, 소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건 어때요? 준호야, 정말 막다른 길까지 몰아붙이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포기하셔도 늦지 않아요. 현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겠다. 조금 더 지켜볼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준호는 일어서서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저 며칠만 여기 있어도 될까요? 여기? 왜?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서요. 15년 못 채운 효도 지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현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한옥집. 오빠가 떠나고 소희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붉은 딱지가 붙은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명품 소파, 비싼 식탁, 샹들리에. 모든 것이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이 부엌에서 물을 한 잔 가져왔습니다. 소희야, 물 좀 마셔.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어떡하지? 민석의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소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자 명품 가방들에 붙은 붉은 딱지가 보였습니다. 그때 옷장 구석에서 뭔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이게 뭐지? 집들이 날 엄마가 가져왔던 보자기였습니다. 문 밖에서 돌려보낸 그날 엄마가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무언가 묵직한 것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검은색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낡고 오래된 노트였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여러 번 펼쳤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뭐지? 노트를 펼쳤습니다. 가계부 노트의 비밀.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가, 우리 이제 시작이다. 노점에서 시작해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자. 소희가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소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페이지를 넘기자 엄마의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적은 글씨들이었습니다. 1995년 3월 소희 유치원 입학금 30만 원. 1995년 7월 소희 여름옷 15만 원. 1995년 12월 소의 크리스마스 선물 인형 5만 원. 한 줄 한 줄이 모두 자신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소희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8년 3월 소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물 50만 원. 2001년 9월 소의 피아노 학원비 연 240만 원. 2004년 4월 소희 중학교 수학여행비 80만 원.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07년 3월 소희 고등학교 입학금 및 교복비 150만 원. 2010년 3월 소의 대학 등록금 1년차 800만 원. 2011년 3월 소의 대학 등록금 2년차 800만 원. 2012년 3월 소의 대학 등록금 3년차 800만 원. 2013년 3월 소의 대학 등록금 4년차 800만 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노트 위로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엄마, 이걸 다. 계속 넘기자 결혼 이후의 기록도 나왔습니다. 2016년 5월 소의 결혼 축의금 5천만 원. 2017년 8월 소희 아파트 전세자금 1억 원. 2019년 12월
소희 차량 구입비 3천만 원. 2022년 6월 소의 출산 준비금 유산으로 취소 500만 원. 유산.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소희는 주저앉았습니다. 3년 전 임신 초기에 유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었는데 엄마가 알고 계셨구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붉은 펜으로 크게 적힌 총합계가 있었습니다. 소희에게 준 총 금액 4억 7,234만 원.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소희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2025년 10월. 소희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우는? 민석은 소희 손에 든 노트를 보았습니다. 그게 뭔데?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민석에게 건넸습니다. 민석이 노트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면서 그의 얼굴도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장모님이. 민석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지? 깨달음의 순간. 소희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중간쯤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2010년 9월 소희 대학 축제 구경 갔다가 소희가 친구들한테 엄마 소개하기 부끄러워하는 거 봤음.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대신 더 열심히 일해서 소희가 친구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게 해줄게. 소희는 그때가 기억났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축제였습니다. 엄마가 반찬을 싸들고 학교에 왔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소희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는 분이에요. 엄마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6년 11월 소희의 결혼식 날. 소희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너무 예뻤음. 근데 친정 어머니 소개할 때 소희 표정이 좀 불편해 보였음. 괜찮아. 엄마 옷이 좀 초라했나 봐. 다음부터는 좋은 옷 사입고 갈게. 소희는 그날도 기억났습니다. 엄마가 오래된 한복을 입고 왔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모두 비싼 옷을 입고 있었는데 소희는 엄마를 소개할 때 목소리를 낮췄었습니다. 민석이 노트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보, 이것 봐. 2018년 명절 소희가 차례 지내러 안 온다고 연락 왔음. 남편 쪽 가족이랑 보낸다고. 괜찮아. 시댁이 중요하지. 엄마는 혼자서도 잘해. 2019년 생일, 오늘 내 60번째 생일. 소희한테 연락 안 왔음. 바빴나 봐. 괜찮아. 2020년 명절, 올해도 소희 안 옴. 문자로 엄마 미안해 바빠서라고만 왔음.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민석이 노트를 덮었습니다. 장모님이 이렇게 외로우셨구나. 소희는 노트를 다시 안았습니다. 나 정말 나쁜 딸이었어. 아니야, 여보. 우리 둘 다 잘못했어. 나도 장모님한테 제대로 한 게 없어. 소희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집들이 날 왔을 때 나 엄마한테 뭐라고 했지? 여보, 방도 없다고 했어. 눌러붙을까봐 걱정된다고. 회사 사람들 온다고 못 들어오게 했어.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이 노트를 가지고 왔었을 거야. 내게 보여주려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근데 나는 문도 안 열어줬어. 소희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반찬 가게 앞. 1시간 후 소희와 민석은 엄마의 반찬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게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문에는 오늘 휴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신 걸까? 소희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가게 위층은 엄마가 사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가게 주인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소희 아니니? 오랜만이다. 할머니, 우리 엄마 어디 가셨어요? 현숙 씨? 아까 어디 나가시던데. 아마 보유원 가신 것 같더라. 보유원이요? 응. 요즘 매달 거기 가셔. 아이들한테 후원도 하시고. 소희는 민석을 돌아봤습니다. 보유원. 엄마가 거기를.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 참 대단하더라. 알고 보니 큰 회사 회장님이시래. 근데 이 낡은 가게는 왜 안 치우시는지 모르겠어. 추억 때문인가 봐. 소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쯤 오세요? 글쎄다. 보통 저녁 때쯤 오시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와 민석은 가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기다리자. 엄마 오실 때까지. 근데 장모님이 우릴 만나주실까? 모르겠어. 근데 나는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 소희는 가슴에서 가계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걸 돌려드리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민석이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사과하자. 저녁 보유원에서. 현숙은 보유원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이들 얼굴 보면 제가 힘이 나요. 현숙은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벌써요? 좀 더 있다 갈래요. 회장님, 오늘 많이 힘드셨죠? 현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아이들 보면 제 고민이 작게 느껴져요. 그래도 따님 생각 많이 하고 계시죠? 현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소희가 정말 깨달았을까요? 아드님께서 찾아가셨으니 뭔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럼 좋겠네요. 현숙은 가방에서 낡은 가계부 노트를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내 노트가. 회장님, 무슨 노트요? 가계부요. 소희한테 주려고 했던. 어디 갔지? 혹시 따님 댁에 두고 오신 건 아니세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집들이 날 가져갔었는데. 현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소희가 못 받겠네요. 보자기째 두고 온 것 같은데.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따님께서 그 노트를 보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래도 늦었을 것 같아요.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을 텐데. 현숙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돌아갑시다. 저녁 7 반찬가게 앞. 소희와 민석은 반찬가게 앞에서 주저앉은 채 2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골목길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여보, 정말 오실까? 올 거야. 할머니가 저녁 때쯤 오신대. 소희는 가슴에 안은 가계부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한 줄 한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2008년 5월 소희 수학여행비 80만 원. 반찬가게 수입이 적어서 이번 달은 힘들었지만 소희가 친구들이랑 못 가면 속상할까봐. 괜찮아. 엄마는 밥 좀 덜 먹으면 돼. 소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살 빠진 거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었구나. 그때 골목 입구에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여보, 저거. 차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최 비서가 내렸고
뒷좌석에서 현숙이 내렸습니다. 기품 있는 한복을 입은 현숙은 여전히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희와 민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현숙은 딸의 목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희와 민석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차가운 대면. 현숙은 표정을 굳히고 가게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소희가 달려가 엄마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키세요. 엄마, 내 딸은 이미 날 문전박대했어요. 당신은 누구죠? 현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소희예요. 소희라는 이름은 내 딸 이름인데 내 딸은 엄마 방도 없다고 했죠. 눌러붙을까봐 걱정된다고. 현숙이 딸을 지나쳐 가려고 했습니다. 소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제 말 들어주세요. 일어나세요. 길바닥에서 뭐 하는 겁니까? 민석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숙은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건 압니까? 뭘 잘못했는데요? 소희가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 노트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봤어요. 현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집들이 날 두고 온 그 노트였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평생을. 소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노트 봤으면 뭐합니까? 이미 늦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늦지 않았어요. 제발. 늦었어요. 당신들이 날 문 밖에 세워뒀을 때 이미 끝났어요. 현숙은 가게 열쇠를 꺼냈습니다. 엄마. 소희가 엄마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엄마 마음을 몰랐다고요?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왜 반찬 가게를 계속했는지, 왜 너한테 회사 이야기 안 했는지, 왜 초라하게 살았는지. 그걸 몰랐다고? 엄마, 난 내가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어. 엄마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을 살길 바랐지. 현숙이 소희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근데 넌 뭘 했어? 엄마한테서 돈 받아서 명품 사고 비싼 집 사고 엄마는 문 밖에 세워뒀잖아. 소희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진심의 고백. 민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모님, 제가 제일 잘못했습니다. 민석은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했습니다. 제가 소희를 잘못 이끌었습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장모님을 우습게 봤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집은 압류당하고 친구들은 다 떠나고 갈 곳도 없고. 일어나세요. 아니요. 용서받을 때까지 안 일어날 겁니다. 용서요? 내가 왜 용서를 해줘야 하죠? 현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한테 받기만 했어요. 한 번도 돌려준 적 없잖아요. 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알겠다고요? 내가 뭘 알아? 명절에도 안 오고 생일에도 연락 없고 대학 축제 때는 친구들한테 엄마 소개하기 부끄러워하고. 그 마음을 내가 알아? 소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 엄마 한복이 초라해 보여서 빨리 소개하고 지나가려고 했던 거 기억나니?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현숙이 돌아섰습니다. 최 비서 들어갑시다. 회장님, 최 비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분들
진심 같습니다. 진심이면 뭐합니까? 이미 늦었어요. 현숙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소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제발, 제발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현숙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어요. 2번이나, 2번이요? 집들이 날 한 번,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현숙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근데 넌 2번 다 실패했어? 엄마, 이제 기회는 없어요. 현숙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소희가 노트를 높이 들었습니다. 엄마, 이 노트 마지막에 엄마가 쓴 거 있잖아요. 현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소희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라고 쓰셨잖아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이제 알았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 현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앞으로 달라질게요. 명품도 안 살게요. 큰 집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랑 함께 있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소희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노트가 제일 귀한 거였어요. 엄마 마음이 담긴 거잖아요. 현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흔들리는 마음. 현숙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시죠. 추우십니다. 현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비서,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아닙니다. 회장님은 원칙을 지키시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우는 딸을 보니까 마음이.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지금 마음이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알아요. 근데 현숙은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딸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노트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 노트, 남편이랑 내가 30년간 같이 쓴 거예요. 소희한테 주려고 평생 간직했던 건데. 그럼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소희가 문도 안 열어줘서 그냥 두고 왔죠. 그럼 따님께서 직접 찾으신 겁니다. 현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최 비서, 나 잠깐만 혼자 있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최 비서가 물러서자 현숙은 천천히 소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엄마, 저 일어나라고 했어요. 소희와 민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숙은 소희의 손에서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펼쳐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이 노트, 내가 찾았구나. 네. 엄마가 두고 가신 거 옷장에서 찾았어요. 현숙은 노트를 다시 소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원래 내 거야. 언젠가 주려고 했던 거니까. 엄마. 근데 소희야. 네, 엄마. 이 노트 한 권 봤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야. 알아요. 넌 이제부터 증명해야 해. 정말 달라졌다는 걸.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증명할게요. 꼭 증명할게요. 현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소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와. 정말요? 조건이 있어. 명품 가방이나 비싼 옷 입고 오지 마. 그냥 평범하게 와. 네, 그럴게요. 그리고 내가 시키는 일 할 수 있어? 무슨 일이든 할게요, 엄마. 현숙은 가게를 돌아봤습니다. 내일부터 이 가게 일 도와줄래? 반찬 만들고 손님 맞이하고.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진짜요? 대신 조건이 있어. 월급은 없어. 식사만 제공. 괜찮아요. 돈 필요 없어요. 소희는 엄마를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현숙은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멍청한 것. 이제야 알았니? 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석도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네도 내일 함께 오시게. 배달일 있으니. 네, 알겠습니다. 현숙은 두 사람을 떼어내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 6시까지 와요. 늦으면 기회 없어요. 네, 꼭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소희와 민석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기회 받았어. 응, 정말,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 현숙은 가게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소희와 민석이 껴안고 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잘한 건지 잘하신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또 실망하면 어떡하죠? 그럼 그때 정말 끝내시면 됩니다. 현숙은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약한 걸까요? 딸이 우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소희가 정말 달라질까요? 현숙은 창밖의 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제발. 다음 날 새벽 5시 40분 반찬 가게 앞. 소희와 민석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날이 채 밝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보다 더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은커녕 평범한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소희가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잠시 후 가게 불이 켜지고 현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간 지켰네요. 들어와요. 반찬 가게 첫날. 가게 주방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낡은 조리대, 오래된 냉장고, 빽빽하게 쌓인 플라스틱 용기들. 소희는 30년 넘게 엄마가 이 좁은 공간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먼저 손 씻고 앞치마 입어요. 현숙이 앞치마 두 벌을 건넸습니다. 낡고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였습니다. 소희는 앞치마를 입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깍두기 1kg 5,000원, 무생채 500g 3,000원, 멸치볶음 300g 4,000원. 이렇게 싼 가격으로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불평하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 그럼 시작할까요? 소희는 깍두기 무 씻고 민석 씨는 배달 준비해요. 네. 오전 8시. 소희는 차가운 물에 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손이 얼얼했지만 참았습니다. 현숙은 옆에서 나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엄마, 항상 이렇게 일찍 시작하셨어요? 응. 새벽 5시 반부터. 매일요? 30년째 그랬지. 소희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좁은 주방에서. 손 멈추지 말고 계속해요. 아, 네. 무 다 씻으면 칼질 들어가야 해요. 네모나게 잘라야 하는데 크기가 일정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소희는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자르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아야, 피가 흘렀습니다. 현숙이 재빨리 달려와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로 씻어요, 빨리.
싱크대로 데려가 찬물에 손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구급함에서 밴드를 꺼내 소희 손가락에 붙여줬습니다. 조심해야지. 칼은 장난이 아니에요. 엄마도 이렇게 다치신 적 있어요? 현숙은 자신의 손을 보였습니다. 손가락 여기저기에 오래된 칼 자국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다쳤지. 처음엔 나도 서툴렀으니까. 소희는 엄마의 거친 손을 바라봤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던 자신의 부드러운 손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엄마, 손이 괜찮아. 이제 익숙해졌어. 현숙은 다시 조리대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1시, 점심시간도 없이 일이 계속됐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숙 씨, 오늘 깍두기 하나 주세요. 네, 할머니. 잠깐만요. 그때 한 할머니가 소희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 현숙 씨. 저 사람 누구예요? 제 딸이에요. 오늘부터 일 배우러 왔어요. 아이고, 딸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데? 네. 바빠서 자주 못 왔었어요. 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딸 있으면 좋겠다. 현숙 씨 혼자 고생하는 거 봐서 마음 아팠는데 할머니가 나가고 소희는 엄마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못된 딸이었네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계속 일해요. 오후 5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소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민석이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 나도. 오늘 배달만 25건 다녔어. 현숙이 물 2잔을 가져왔습니다. 힘들죠? 네. 정말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난 30년을 이렇게 했어요. 소희는 물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저녁 7시 가게 정리. 하루 일과가 끝나고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소희가 바닥을 닦고 민석이 설거지를 하고 현숙은 내일 장볼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희도 있네? 오빠. 준호는 동생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앞치마를 입고 머리는 흐트러지고 손에는 밴드를 붙인 모습. 소희야, 너. 오빠, 나 오늘부터 엄마 가게 일 배우고 있어. 정말? 응.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루만 일했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30년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힘드셨죠? 괜찮아. 익숙해. 아니에요, 엄마. 안 괜찮아요. 소희가 일어나 엄마 앞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사셨잖아요. 저 한 번이라도 엄마 힘든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소희야, 명절에도 안 오고 생일에도 연락 안 하고 만나면 돈 달라고만 하고 저 정말 나쁜 딸이었어요. 소희는 무릎을 꿇고 엄마 앞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제가 못났어요. 진실의 순간 현숙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엄마, 난 내가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어. 평범하게요? 응. 엄마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길 바랐지. 현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야기도 안 했고 반찬 가게만 운영하는 척했어. 내가 돈의 가치를 알고 사람의 마음을 알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길 바랐거든. 엄마,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넌 점점 돈만 쫓아가고 사람 마음은 보지 않게 됐어. 제가, 제가 잘못 자랐어요. 아니야. 엄마가 잘못 가르쳤나 봐. 현숙이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 보니까 조금 희망이 보이더라. 정말요? 응. 내 손에 붙은 밴드 보면서 아, 우리 딸이 진짜 노력하고 있구나 싶었어. 엄마. 소희는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나도, 나도 사랑해, 딸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화해의 식탁. 현숙이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배고프죠? 밥 먹어요.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 멸치볶음, 나물, 그리고 따뜻한 밥. 좁은 가게 안에서 네 사람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희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엄마, 이 맛, 이 맛이었구나. 응? 제가 어렸을 때 먹던 그 맛. 지금도 똑같아요. 그럼 엄마 레시피는 안 변해. 이 맛을 까먹고 살았어요. 백화점 음식, 고급 레스토랑, 그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소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작 제일 맛있는 건 엄마가 해주신 밥이었는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소희야, 난 미국에서 15년 살았는데 제일 그리웠던 게 뭔지 알아? 뭔데? 엄마 손맛이야. 세상 어디를 가도 엄마가 해준 밥만큼 맛있는 건 없더라. 현숙이 아들과 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우리 자주 이렇게 모여서 밥 먹자. 네, 엄마. 밤 9시 가게 앞. 일과를 마치고 나오는데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소희와 민석은 현숙에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내일도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소희가 걸어가다가 돌아섰습니다. 엄마. 왜? 엄마가 최고예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 현숙은 웃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가. 소희와 민석이 사라지고 준호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소희.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 오늘 하루 보니까 진심인 것 같더라. 다행입니다. 준호야. 네, 어머니. 고마워. 내가 소희한테 말해줘서 제가 뭐려. 내가 찾아가서 정신 차리라고 해줬잖아. 그게 소희한테 큰 영향을 줬을 거야. 당연한 걸 한 거죠. 현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딸 드디어 철들었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반찬가게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찬바람이 불던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반찬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현숙 씨, 오늘 깍두기 2개 주세요. 네, 할머니. 잠깐만요. 소희가 능숙하게 용기에 깍두기를 담았습니다. 어머, 소희가 정말 늘었네. 이제 엄마만큼 잘하는데? 아직 멀었어요, 할머니. 아니야, 정말 잘해. 맛도 좋아졌어. 할머니가 나가고 현숙이 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진짜 많이 늘었어.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지. 소희는 앞치마를 벗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엄마, 오늘 오빠 오는 날이죠? 응. 준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대. 저녁 가족 모임. 현숙의 한옥집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준호, 소혜, 민석, 그리고 현숙.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현숙이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다들 먹어요. 우와,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 소희가 감탄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 미국에서 제안이 왔어요. 큰 프로젝트인데 한국으로 옮겨서 할 수 있대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니? 네, 어머니. 이제 자주 뵐 수 있어요. 소희가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준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투자 제안을 받았는데 어머니 회사랑 협력하면 어떨까 해서요. 내 회사랑? 네. 어머니 식품회사. 정말 잠재력이 큰 것 같아요. 제대로 투자하고 확장하면. 현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지금 규모가 좋아. 어머니, 난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 지금처럼 작지만 마음 담아서 하는 게 좋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을 존중할게요. 소희의 고백.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응?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명품만 쫓아다녔는지,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엄마한테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등감? 네. 친구들은 다 부자 엄마를 두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근데 우리 엄마는 항상 낡은 옷에 반찬 가게만 하시고, 현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부자인 척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명품 가방 들고 큰 집 살고, 그러면 제가 친구들만큼 괜찮은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소희야. 근데 지난 3개월 동안 엄마랑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뭘? 진짜 부자가 누군지. 소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진짜 부자셨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였어요. 민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소희를 잘못 이끌었습니다. 민석 씨, 저도 돈만 쫓아다녔어요. 큰 집, 비싼 차,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민석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진짜 행복은 가족이랑 함께 밥 먹고 서로 아껴주는 거더라고요. 현숙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요? 내가 너희를 시험했어. 시험이요? 응. 사실 난 언제든지 너희를 도와줄 수 있었어. 압류도 막을 수 있었고 빚도 갚아줄 수 있었어. 현숙이 딸과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안 했어. 너희가 스스로 깨닫길 바랐거든. 엄마, 돈의 소중함도 가족의 소중함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잖아. 소희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지혜로우세요. 아니야. 난 그냥 너희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었어. 현숙이 가계부 노트를 꺼냈습니다. 소희가 돌려준 그 노트였습니다. 이 노트, 아빠랑 내가 30년 넘게 쓴 거야. 너 하나 키우면서 쓴 돈이 4억이 넘더라. 네. 근데 그게 아깝지 않았어. 단 한 번도. 엄마. 왜냐하면 넌 내 딸이니까. 돈보다 소중한 내 딸.
현숙이 딸을 안았습니다. 소희야,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정말 사랑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1년 후,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반찬 가게 앞에 작은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현숙이네 반찬 30주년 감사 이벤트. 가게 안에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엄마와 함께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능숙한 솜씨였습니다. 민석은 배달 일을 하며 동네 할머니들의 짐도 들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주말마다 와서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소희와 현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엄마, 피곤하시죠? 괜찮아. 근데 소희야, 너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네. 사실은요. 소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엄마, 저, 아기가 생겼어요. 현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이번엔 꼭 잘 지킬게요. 소희야. 현숙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축하해, 딸아. 정말 축하해. 엄마, 저 이제 엄마가 될 거예요.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다 알려줄게.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 넌 이미 많이 달라졌어. 현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기억해. 아이한테 제일 중요한 건 비싼 선물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랑이야. 진심 어린 사랑.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알겠어요. 저녁 가족 식사. 한옥집 마루에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현숙, 준호, 소희, 민석. 그리고 식탁 한쪽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다시 모였어요. 현숙이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소희도 달라졌고 준호도 한국에 왔고 우리 이제 자주 이렇게 모일 수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엄마한테 정말 못된 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질게요. 약속할게요. 준호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자주 올게요. 어머니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민석도 절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현숙이 웃으며 밥을 떴습니다. 자, 다들 먹자. 밥이 식기 전에. 밤별을 보며. 식사 후 소희와 현숙은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반짝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 위에 계실까요? 그럼 저기서 우릴 보고 계실 거야. 아빠, 행복하실까요? 행복하시겠지.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으니까. 소희가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뭔데? 명품도 아니고 큰 집도 아니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있는 거요. 맞아. 그게 진짜 행복이지.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난 포기할 수 없었어. 넌 내 딸이니까. 저도요, 엄마.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별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행복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인생 사연 보따리였습니다.